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와 인천,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종일, 경북과 대구, 광주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방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세종에는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매우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3도, 청주 영하 1도, 창원은 1.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5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매서운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주말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압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만큼 표결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여야의 초과 협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직 새 총리의 공동 전선이 부각한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합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이번 회동에서 제1야당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당 통합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이른바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데 반드시 갈등 봉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고 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여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특히 신당 행보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연락하고 있고 조만간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를 잇따라 만나며 당 통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 전 총리 측은 이번 회동은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자기희생적 결단 없이는 당 분열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중심의 반윤석열 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산통의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는데 이 같은 인식은 김부겸 전 총리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리고 총선을 우리가 적극 통합과 안정이 그리고 또 혁신 이런 게 어우러져야만.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자신의 당권과 대권 포기를 전제로 신당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 분열의 원심력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모임도 어려워질 거라는 뜻도 되고요. 네, 뭐가 적절한 것이냐, 의미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탈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출마보다 더 좋은 게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통합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대표직의 사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세균, 이재명 두 사람의 회동이 제1야당의 통합과 분열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 제3지대 신당설이라는 삼중파고의 갈림길에서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대표 예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그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 대표를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신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3지대 정치 세력이 모이는 이른바 빅텐트를 펼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하용인팀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징하게 말씀드린 것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취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기창당된 정당과의 연대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사전투표, 우편 투표한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금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 주택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에 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후보자의 전문성과 각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인데다 도덕성마저 부족하다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오염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야당은 먼저 김 후보자가 검사, 변호사 시절을 포함해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라며 나를 세웠습니다.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 없음,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 없음, 그 외 관련 경력도 없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외한이신 거죠? 경험 없습니다. 이렇게 문외한인 분이 어떤 분야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돼도 되는 겁니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17대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MB 정부에서 훈장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조 근저훈장을 받으시는데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이 공적조서예요. BBK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이명박 정부에서 훈장을 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법과 원칙대로 그러셨겠죠. 오리온그룹 사회이사 재직 시절 오너 일가의 횡령 혐의 사건을 변호한 것과 아파트 분양권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때 오리온 주식회사의 그 사회이사를 겸직했던 거 이런 것들은 상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 아파트 분양권 타내려고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했던 거. 위장 전입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받은 것은 정말 그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그로 인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하고 넉 달 만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를 무력화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편향적인 방송 환경을 연장시키려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김 후보자에게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 성범죄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옹호하며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력 기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각한 결격 사유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방송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짜 뉴스 난만한 이어왔던 사회를 좀 더 맑게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원칙을 가지고 좀 치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임명했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대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겨진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쓴 김순경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로 찾아와 당시 주임 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맺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인이 직무 관련자이면서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방심위 업무 처리와 관련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영화와 방송업계는 모든 행사와 일정을 중단하며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방송계 동료들도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는 40대에 비로소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20대 긴 무명 시절을 거쳐 30대 드라마 파스타, 골든타임 등으로 주목을 받은 뒤 꾸준한 성실함으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는 그가 주연한 영화 2편이 동시에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려 배우 인생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마약 판문에 휩쓸렸고 2달 만에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영화 방송업계도 모든 행사와 일정을 중단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출연 배우들은 1000만 영화 달성 기념 관객들과의 만남을 급히 취소했고 방영을 앞둔 드라마 홍보사 측도 제작 발표의 일정을 미뤘습니다. SNS에서도 연예계 안팎의 추모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소설 파친코를 집필한 이민진 작가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나의 아저씨 등을 언급하며 그가 작품에서 보여준 창조적인 재능과 함께 기억되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배우 수연 씨와 방송인 장성규 씨 등도 검은색 화면과 함께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허위사실 유포, 악의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커리어의 정점에 섰던 이 씨는 연기 인생 24년 만에 안타까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유명 스테이크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레스토랑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손님 김모 씨를 향해 플라스틱 잔을 던져 가슴을 가격하고 가족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전농동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전기장판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객실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남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4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울주군 언양읍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해온 식당에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됩니다. 구인안을 호소해온 호텔 업계에도 객실 청소와 식당 보조 등 외국인 채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손님이 돌아오면서 호텔 등 숙박업소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천만 명으로 급감한 국내 객실 숙박 인원은 지난해 4,4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객실을 청소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소 인력들이 사실은 수시로 필요하고 그 수시로 필요한데 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청결의 문제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인력난 호소를 반영해 호텔과 콘도업에도 비전문 취업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채용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객실 청소와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보조 업무로 외국인 취업 허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도업계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구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 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허용 방침이 발표된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적용 지역을 한정한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들은 외국인 채용이 허용되는 업무가 고질적인 내국인 기피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적용 대상이 더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D 업종은 내국인들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내국인의 재취업기를 막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역시 미흡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을 계속 파악해 고용 허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노 다마로 잘 알려진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 배경을 문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총리가 강제성을 인정하면서 당시 고노 다마는 내각 전체의 의견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93년 8월 4일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를 발표합니다. 고노 전 의장은 중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술 기록에서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도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측이 피해자를 직접 조사했을 때 이미 40년이 지나 기억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야자와 총리는 심증으로 위안부 모집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본군이 그러한 자료를 남길 리가 없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담화는 미야자와 전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며 일본 내각 전체 의사로 말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방장관 담화이기 때문에 내각 전체 입장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현재 기시다 내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慰安婦問題に関する政府の基本的立場は平成5年8月4日の内閣官房長官談話を全体として継承しているというものであり、岸田内閣においても変更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흐리는 등 퇴행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간토 데이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 규명과 한국인 유해 봉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과거사인식은 고노다마 당시 때보다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이 얼마만큼 성의 있게 호응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가운데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고 홍순희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설전도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비유하며 비난하자 네타냐후 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쿠르드족 학살자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설전의 포문을 연 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줄곧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치 수용소가 보인다며 가자지구의 현 상황을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에 견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Batı'dan alıyor destekleri. Amerika'dan her türlü destek geliyor. Ve bütün bu desteklerle 20 bini aşkın Gazze'liyi bunlar ne yaptılar? Öldürdüler.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이달 초엔 네타냐후 총리를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인종청소 반인류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밀로셰비치처럼 네타냐후도 전쟁 범죄자로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르드족 학살을 자행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언론인을 투옥한 것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했다면서 도덕성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인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소셜미디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하마스는 비열한 학살을 자행한 조직이라며 하마스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실존적 필요성이며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선장과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몸담았던 민간병원을 떠나 군병원으로 옮긴 이 교수는 장병들의 생명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3호 주얼리호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선장이었던 석혜균 씨는 6발의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5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리는 데도 그가 있었습니다. 이후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됐고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 헬기인 닥터 헬기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명예 해군 대위에 임명된 이 교수는 이번에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어 민간 병원을 떠나 국군 대전병원에서 장병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나섭니다. 국방부가 이 교수를 국군 대전병원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그리고 보직 임용을 해준 분들께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외상외과 전문의인 이 교수는 군 의료 발전에 대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장병의 의료 복지와 생명수호, 군의 환자 후송 체계 개선 방향 등이 우선 목표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군 의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 장병의 복지와 그리고 생명 수호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좀 움직여갈 생각입니다. 국방부는 국내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 교수의 임명으로 군 병원의 진료 역량이 향상되고 응급 의료 체계 개선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서울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상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서울시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대항군이 군사시설에 침투하다 경계 병력과 접촉한 뒤 도주한 상황과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거나 사이버 공격으로 서울 전 지역의 인터넷망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하며 시작됐습니다. 최초 상황을 접수한 수방사는 합참과 인접 군단, 서울시와의 공조 등으로 초동 조치를 실시한 뒤 통합 방위 전력을 집중해 조기에 상황을 끝내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네, 야구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속도는 매번 표출되는데 다른 종목은 어떨까요? 지난달 개막한 핸드볼 H리그에서도 선수들의 슛 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시속 100km가 넘는 캐논 슛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농구처럼 격렬한 몸싸움을 하면서 배구의 스파이크 같은 시원한 슛이 매력인 핸드볼. 핸드볼에서 선수들이 던지는 슛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 지난달 개막한 H리그에서 경기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선수들의 슛 속도를 모두 측정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슛이 가끔 찍혔는데 시속 105km의 이 슛을 던진 SK 호크스의 하태현이 초대 캐논 슈터에 뽑혔습니다.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상대방 골키퍼가 저희들의 이제 코스를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뺏으려고 강하게 던지기도 하고. 남자 핸드볼의 대표 얼굴인 인천도시공사의 정수영이 가볍게 스텝을 밟고 던진 롱슛은 104km로 2위를 기록했고 속임 동작에 이어서 180도를 돌아던진 두산 김현빈의 슛과 골키퍼를 꼼짝 못하게 만든 하남시청 박광순의 벼락 같은 중거리 슛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의 세계.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배드민턴 스매싱에선 지난 4월 시속 565km라는 경이적인 기록이 나왔고 프로야구 신인왕 문동주는 지난 4월 KBO 리그 최초로 시속 160km를 넘겨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핸드볼 H리그의 간판 골잡이들도 팀 성적과 팬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뜨거운 속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공기가 무척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이곳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겨울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곳곳에서 공기가 무척 탁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와 인천, 충남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방은 종일, 경북과 대구, 광주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 남부 지방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세종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수도권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 지방에서는 오전까지 매우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4도, 청주 영하 1.5도, 창원은 1.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5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며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검법 거부를 좋지 않게 보는 여론은 한 위원장에게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튿날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이라며 끝내 통과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야당의 공을 넘겼지만 다른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급 협의회까지 열고 뜻을 모은 수용 불가론을 거스르는 건 한 위원장에게도 부담이지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 법안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앞장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 위원장 지명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아바타론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이미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당이 하던 말입니다. 국민이 명하는 대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한 위원장을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라고 깎아내리며 대통령 부부를 맹종하는 게 아니라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온몸을 던져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니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야당의 파산 공세에 여권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특별감찰반이나 제2부속실 설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같은 호응 조치를 동반하자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는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저는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비대위원 인선과 당무 파악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여당의 일을,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당정 관계는 문제가 없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 위원장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 3총리 가운데 한 명인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납니다. 정 전 총리 측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회동은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자기 희생적 결단 없이는 당 분열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의 이른바 3총리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에는 이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영화계와 방송계 동료들의 발길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선균 씨 아내 배우 전혜진 씨가 상주로 빈소를 지킨 가운데 유족과 소속사 직원들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배우 조정석, 조진웅, 이성민, 하정우, 정우성, 이정재 씨 등을 비롯해 변영주, 이창동, 이원석 감독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강제 구인했습니다. A씨는 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구속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때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다시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국에서 14살 소년이 친누나의 총을 쏴 숨지게 했습니다. 형제 사이 말다툼이 비극으로 번진 건데요. 싸운 이유는 누구의 선물이 더 많은가였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살 다마커스 콜리는 가족과 함께 성탄 선물을 고르려 상점에 들렀습니다. 상점에서 다마커스와 한 살 위 형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마커스가 형의 선물이 더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둘의 싸움은 할머니 집에 가서도 이어졌는데 급기야 다마커스가 권총을 들고 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족에 의해 쫓겨난 다마커스는 집 밖에 있던 누나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총격 당시 누나는 태어난 지 11달 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나온 형은 동생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They get upset.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stuff, so they just take out their guns and start shooting each other. And one of them kills his sister, who's a mom to a 10-month or 11-month-old baby and a 6-year-old boy. 가슴에 총을 맞은 누나는 폐 손상과 출혈로 숨졌습니다. 역시 총을 맞은 동생은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나를 숨지게 한 다마커스는 1급 살인과 청소년 총기 소지 혐의로, 형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받는 가자지구 위생 여건이 나빠지면서 질병이 크게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지구의 전염병이 급증세를 보인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 설사 환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1일 기준으로 호흡기 감염은 15만 건을 넘었습니다. WHO는 질병이 늘어난 이유로 피란민 과밀화와 열악한 위생 여건을 꼽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다면 연상되는 단어는 없음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JL 파트너스가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각 대통령 후보가 다시 집권하면 무엇을 이루려고 할지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없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수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권력과 독재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에 실패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특허권 침해 분쟁으로 수입이 막혔던 애플워치를 미국 안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27일 국제무역위원회에 일부 애플워치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에서 제조 로봇 등의 근로자들이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산업안전보건청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근로자 21명 가운데 1명이 작업 중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정보통신 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근로자가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 꺼져 있어야 할 전원이 켜져 있자 로봇이 프로그램대로 동작해서 근로자를 벽에 꽂고 등과 팔에 금속 집게발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시간입니다. 올해 교육 현장에선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학부모 갑질과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결국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이 과정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국화꽃이 빼곡히 놓였던 길, 지금은 흔적 없이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20대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서희초등학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불씨가 틉습니다.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주말 도심을 검은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교권을 넘어서서 교사의 인권이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무서움에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혔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날도 그렇게 똑같이 죽었습니다.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공교육 멈춤을 선언한 교사들은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를 맞아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권부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장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부당하게 직위하지 수 없도록 하는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 현장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이고 교사의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교사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교직 사회의 선생님들의 그런 변화가 급변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상호 존중하는 학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교사를 믿고 내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모두의 온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학부모님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동료 교사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20년 체육교사에게 도끼로 6학년 교사들을 모조리 살해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료 여교사에게 과한 관심을 표한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질책을 받자 벌인 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기부를 이어가는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 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역시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돼지 저금통과 A4 용지에 쓴 편지 한 장. 선행의 현장은 해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지만 취재진이나 주민센터 직원들 모두 이 반복이 늘 새롭고 반갑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 그 천사마을 노송동에 일하게 되면서 직접 제가 이 돈을 세보니까 되게 큰 돈인데 이거를 기부하시는 그 천사님의 마음이 너무 감동이고, 천사는 이듬해까지 남은 날을 한 손으로 헤아리는 요맘때 꼭 찾아옵니다. 받는 순간 가슴이 콩콩 울리는 마치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라고 떠서 이제 천사가 오신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2019년 있었던 도난 사건을 의식한 듯 성금을 놔둔 곳은 이번에도 달랐습니다.
반복된 선행에 천사가 성금을 어디에 숨겼는지도 이제는 관심인데요. 올해는 이 홍보물 뒤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 손에 들려보낸 돼지저금통 하나로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금은 약 8,006만 원, 누적 액수는 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얼굴 없는 천사가 이렇게 주민 생각해서 도와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도대체 누구일까? 24년째 계속된 선행,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게 지역민들의 오랜 미덕입니다. 저희 주민께서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성금 상자를 두고 가시는 것을 마주친 적은 있는데 그분이 24년 동안이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신데 굳이 전주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 제정된 제1회 HD 현대안어상 대상과 1% 나눔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금 총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상금과 성금 모두 천사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